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제주 지역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홍명한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두 분은 별일 없으셨어요? 이거 뭐 날씨가 저희는 어디 돌아다니기도 좀 예. 불안하고 그래서 좀 방에 콕 하면서 집에서 설경을 집에서 지내셨군요. 장성철 위원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가까운 지인분들하고 예, 남도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그쪽에도 눈이 꽤 왔을 텐데. 꽤 왔고요. 예. 돌아오는 비행기가 또 안전하게 오후 비행기를 타서 예. 저희 비행기부터 뜨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오는 데는 아주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 하마터면 방송 출연 못 하실 뻔하셨네요. 예.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4.3 2년 논쟁 불분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 과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핵심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학습 요소를 삭제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의무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교육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8종, 예외 없이 근현대사를 설명하면서 제주 4.3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기준으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제시하고 8.15 광복과 제주 4.3 사건 등 6가지 학습 요소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삭제됩니다. 제주 4.3이 명시돼 평화, 상생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도민사회에서는 제주 4.3 교육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와 교육청 등이 반발한 가운데 새 교육과정을 의결했습니다. 4.3을 성취기준 해설에라도 포함시켜달라는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4.3이 성취기준에서 제외되면 관련 교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사실상 의무사항이었던 4.3의 역사교과서 반영이 앞으로는 출판사나 집필진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영상 보셨습니다만 그동안 교과서에는요.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4.3이 반드시 역사 수업 시간에 다뤄줘야 하는데 이번 그 교육부에 개정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런 의무 사항은 삭제가 됐고요. 대신에 4.3을 편찬 준거, 교과서 편찬 준거에 포함시켜서 4.3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교육청 4.3 유족회는 4.3이 의무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되고 학생들의 수업에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도록 꼭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그 건의사항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약하면요. 그동안 4.3 교육은 고등학교 한국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왔는데 앞으로는 출판사나 집필진의 자율에 맡겨지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역4.3을 이제는 뭐 가르쳐도 그만 말아도 그만 이렇게 지금 가버릴 게 아닌가. 우리 역사를 잊은 민족이 또 미래를 어떻게 뭡니까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 과거를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대로 그냥 이제 넘어갈 거 아닌가. 참 안타까운 좀 모습입니다. 저는. 예. 장성철 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김광동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얘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면 하지만 어쨌든 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제주 4.3을 의무적으로 기술하게 한 그런 내용을 권고안으로 한다고 해서 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가
불필요한 그 논쟁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4.3 부분을 기술하는 걸 의무화하되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 다른 시각들이 있다면 또 전반적인 어떤 다양한 시각들이 이 공존할 수 있는 또 합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용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4.3 자체가 이미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 집단 양민의 어떤 희생의 대표적 사건이 되고 화해와 상생의 어떤 모델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걸 의무화하는 것을 굳이 권고안으로 바꾼 거는 좀 궁색하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갖고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서 지필진이나 교과서에서 그 기술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의 안은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돼서 네. 앞으로 이제 출판사나 집필진들의 선택에 따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그 출판사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 부분이 권고안으로 됐다고 해서 넣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인식을 한다면 전 그 도민들의 공감대의 정면으로 부딪힐 것이고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강력한 권고안 정도라도 예. 전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20년까지는 이게 의무적으로 예. 가리키도록 그 이제 의무 규정이었는데 이게 과연 지금의 그 정부 기조 이제 뭐 과거사 그 우리 진실화해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보수 정권에서는 참 이게 좀 불편한 내용이어서 그런지 자꾸 이게 좀 안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그 출판사나 그런 분들이 과연 이런 거를 담을 수 있을까? 뭐 담아도 그만 말아도 그만인데 예. 저는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역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이고 뭐 4.3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참여하고 4.3인 진상규명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과연 지금의 이런 분위기들 이게 과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좀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일부 비판이 그럴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당선인 신분으로 4.3 국가 추념일에 공식적으로 참석을 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추도사도 하셨고 네. 두 번째는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도 어쨌든 법률에 따라서 지금 시작이 됐죠.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로 되돌리는 일은 하지도 않겠지만 또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중요한 건 아까 그 불편한 내용이 있었지 않냐 한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2020년에 추념사를 하실 때 그 제주 그 4.3에 대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열망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중앙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홍 의원님 그런 거를 듣고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시 희생된 제주 도민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열망하다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됐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4.3 진상조사보고서에 보면 고건 국무총리가 4.3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도민의 열망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은 조용했어요. 저도 조용했어요. 잘못하면 이념 논쟁이 될까 봐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제주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 자체를 뭐 보수 정권이 뭐 4.3을 폄하한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이고
그 합리적인 그런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에도 보면은 그 지금 자유민주주의냐 뭐 민주냐 이번에도 참 그런 걸 또 넣는 것 같고도 그 교육위원회에서 예. 교육위원회에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예. 있고 뭐 퇴장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민주냐 자유민주냐 꼭 자유라고 해서 이게 마치 당시에도 이제 좌우 논쟁이라든지 이런 비극이 있었는데 자꾸 이걸 이념 논쟁으로 자꾸 이렇게 좀 유도하는 게 아니냐. 그 와중에서 우리가 많은 도민이 참 희생되고 학살된 이런 슬픈 역사를 또 자꾸 이게 좀 덧칠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수십 년간 도민들을 빨갱이니 관첩이니 이렇게 지금까지 몰아오면서 우리 역사 그 진상을 지금까지 막아왔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도민으로서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참 정말 좀 분통이 터집니다. 좀 너무 예. 뭐 홍 의원님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들었던 얘기고요. 너무 또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그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정권의 어떤 부침이 있을 때마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로 전 들어가야 된다. 아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도민의 열망이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과연 하는 것이 이게 4.3을 그러면 당시에 한 3만 명 이상 돌아가신 우리 제주도민들이 통일정부 수립 외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논의를 해서 다수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4.3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부 오영훈 도지사까지도 예전에 보면 4.3에 대한 정명을 하겠다 그러면서 민중항쟁이나 이런 쪽에 그 기울어진 알겠습니다. 듯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게 보수 인사들이 역사 왜곡을 해서 이념적 논쟁을 불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4.3을 운동해 오셨던 분들이 특히 오영훈 도지사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예. 이런 얘기를 공식적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교과서 알겠습니다. 논쟁이 오더라도 제주 4.3에 대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교육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백년지 대계의 문제인데 자꾸 정치인들의 발언을 뭐 엮을 의도는 없고요.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 대계를 하는데 2년 만에 지금 이 교육 방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래 착착착 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4.3 교육부의 문제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4.3의 그 사건 자체를 4.3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교과서에 반드시 넣자 하는 거에서는 동의를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그래서 중앙정부가 잘못한 게 맞고요. 그럼 동의해 주시면은 좀 우리 장승 위원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서 저 노력해요. 예, 같이, 최근에도 중앙당에 같이 아는 이렇게 분들한테도 가죠. 예.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정확하게 교과서에 대한 넣는 거를 왜 빼냐.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면 그걸 공론화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제주 4.3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에 보면요. 무장봉기라는 표현을 써요. 예.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장대들이 경찰에 공격했다고 하는 표현이 남로당 제주도당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네. 남로당 제주도당이 당시에 분명히 객관적 사실로 역사에 있는데도 알겠습니다. 교과서에 건 없어요. 이 얘기 왜 하다가 이런 자,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저는 네. 왜 안 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지 약간의 비판적인 얘기를 나오면 이념적인 잣대로 계속 서로가 공격을 하는 거는 전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4.3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인데요. 최근에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발언을 했었는데 논란을 빚고 있는 김광동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임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고 그전에는 자유민주연구학회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실화해의 업무의 연속성은 물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앞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과거사위원회나 특정 시민단체위원회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원회 정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다.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자 무장투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의 참여 이후 인터뷰에서도 4.3의 국가폭력 성격은 수긍하지만 공산화 시도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대한민국을 마저 공산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펼쳐진 겁니다. 다만 진압하는 과정이 과잉된 측면이 있고 김 위원장은 취임 소감에서 잘못된 부정의를 바로잡고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현재 4.3과 직접적으로 어떤 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아마 않을 텐데 어쨌든 과거사위원회라고 하면 정부 안에서 뭐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임명을 둘러싸고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임명을 철회하라 뭐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이 있는데 4.3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김태훈 변호사라는 분이 또 위촉이 됐는데 이분도 과거에 4.3 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그 부분에 취임사가 아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추념사 부분에서 4.3 사건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 반발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한반도 한변이라고 해서 약간 보수 성향의 그 변호사 모임인데 그쪽에 이제 회장을 맡으셨던 분이어서 이 부분도 역시 4.3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조금 이제 좀 참담하다고나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우리 제주도민을 억울하게 우리 죽어간 우리 제주도민들을 정신적으로 가해했던 이런 분인데 이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좌우 이 양쪽의 입장이 조금 이렇게 어느 편에 좀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 위원회 어떤 그 자격 요건도 이 가해자라든지 또는 피해자라든지 또는 뭐 그 사람과 관계된 뭐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의를 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보고 이것들을 화해를 시켜나가는 이러한 개념의 어떤 분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처를 더 후비는 과거를 더 아프게 하는 이런 분들이 과연 과거의 어떤 과거사를 진상을 밝히고 진실과 화해를 해나갈 뿐인지 아니면 도리어 더 아픈 상처를 더 소금을 뿌리지 저는 참 우리 제주도의 도세가 약해서 이런지 어떤지 참으로 좀 참담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명이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죠. 예.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말과 행동이 같다면은 이러한 분을 꼭 해서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는가? 우리 장성철 위원장께서 한번 잘 좀 이런 분들은 좀 스스로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과거사 예를 들면 뭐 우리 제주 지역이 아닌 뭐 전남, 경북 뭐 다른 육지 지역에도 그 해방 전후의 좌우의 대립에 의해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또 어떤 쪽에서는 적대 세력에 의해서 이제 빨치산이나 인공차에서 인민군이죠. 이 양쪽에 의해서 희생된 국민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런 김광동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인이 되실 위치에 있는 분들의 초점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그 이념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든 적대 세력에 의해서든 희생된 양민들 이분들의 희생을 제대로 보살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이러려면 군경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사와 피해 배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빨치산이나 인민군,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도 국가가 이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 조사나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과거사위원회가 굴러가야 되는데,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념적 성격에 너는 좌냐, 너는 우냐, 이거에 따라서 이 용어들이 서로 달라져 버리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건데, 전 김광동 위원장이 그 위원장이 되고 나서 하시는 일들이 이념적인 어떤 논란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정부에서든 또 적대 세력에 의해서든 그 희생된 양민들의 권익, 그분들의 명예, 그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역할을 해주는 쪽으로 맞춰야 된다고 하고, 그런 역할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는 전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과거사위원회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도 군경에 의한 희생된 분들로 해서 둔갑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군경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은 국가 공권력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배보상금을 줬거든요. 근데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은 그건 국가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피해 배보상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군경에 희생됐다라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들 꽤 나왔다니까요. 제주에서요? 다른 지역에서요.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사도 반드시 그 초점을 그러니까 양민들이 희생된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것이 그 군경에 의해서든 적대 세력에 의해서든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양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진다고 하는 그 국가의 어떤 기본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면 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인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적절한 저는 인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니까 이게 김광동 위원장이 이념적인 그런 잣대로만 계속해서 접근을 한다면 전 나중에 도중 하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과거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많은 과거사 전문가들도요. 본인들이 썼던 논문을 보면 해방 공간에서 좌편향적인 그런 역사 연구를 자기의 전문 지식 영역에서 해분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당시에 활동했던 분들도 그 과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다 부정할 수 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학자라고 하는 거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학문의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자유를 갖고 들어가신 분의 활동, 그러니까 과거사위의 활동이 과거사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냐 마냐 이거를 놓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김광동 위원장도 향후 활동하시고 지켜봐야 된다. 그 보면서 그 이념 논쟁을 계속 불러일으킨다면 그건 국민적 저항에 대한 부딪힐 것이다. 오히려 과거사위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 양민 희생된 그런 국민들의 인권을 다시 찾아내고 배보상을 해내고 그런 방향으로 전 업무를 알겠습니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번에는 오영훈 도전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행정시, 제주도청 산하 기관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언론 취재 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취재 동향을 보고하라는 내용 때문에 제주도 기자협회가 반발하는 이 보고 체계를 철회하라는 성명까지 발표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21일 행정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발송한 공문. 언론 취재사항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 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갈등이 예측되는 사안에 대해 보고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육하 원칙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보고 대상은 언론사 취재사항 전반으로 통화나 부서 방문, 인터뷰나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는 부침 자료를 통해 글자 크기를 포함한 양식까지 규정했습니다. 취재를 요청한 언론사명과 취재기자 이름, 연락처는 물론 취재 의도에 대한 부서 의견을 정리하고 제공한 자료와 보도 예정일, 비판 보도 예상 시 조치 계획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의 언론 통제로 도민의 알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러면 부작용은 공무원들은 위축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인 도정의 정보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특히 이 문건에는 최종 보고를 받는 사람의 도지사가 명시돼 있어 앞으로 논란과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용은 이제 보신 대로고요. 장성철 위원장님 예전에 제주도청에 근무하셨잖아요. 그때 도지사의 측근 아니셨습니까? 아,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그때도 이런 그 보고 체계가 있었나요? 어땠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도청에 가면 이제 정책기획관실이나 지금은 이제 새로 생긴 소통정책관실은 기획하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총괄 부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부서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즉시 보고하고 즉시 해라. 이런 언론의 취재 동향까지 보고해라.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도 이제 뭐 갈등 사항 같은 목록을 관리하면서 이걸 어떻게 도정의 정책에 접목할 것이냐,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고민은 할 수 있지만 이 목록을 적어서요 중점 관리 대상 같은 걸 할 수 있죠. 아니 모든 부서에 있는 그 기자들이 다녀가고 나면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해라.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다음 날 조간에 또 인터넷 신문에 방송에 뭐가 날지 빨리빨리 파악해라. 어느 정도는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게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공금횡령하고 뭐 부정행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한 비판이 있어야 어떨 땐 행정이 그 탄력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 취재 동향을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 뭐냐면 언론사 기자가 취재 왔을 때 답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 응대해도 돼요? 말아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은요. 왜냐하면 취재 왔잖아요. 그러면 취재 온 것 자체를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취재한 뭐라고 질문할 것 같은데 이걸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답을 할까요? 대답을 할까요 말까요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건데 도지사가 결정 못하니까 도지사 직할 부서인 소통정책관실에서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건 실제로 운영되기도 어렵고요. 운영되면 엄청난 부작용에 쌓이게 되고 아마 지금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이 취재가 거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입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언론의 보도 내용을 오영훈 지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한번 가져보자 하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생긴 오바. 이건 그래서 아마 이게 족쇄가 돼서 오영훈 지사 개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언론 보도에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을 못 해요. 도정이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도지사 지시한 지시 내용도 소신껏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면 헛일이 없는 도정이 될 겁니다. 홍명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참 이게 보는 사안에 따라 상당히 좀 뭐 해석은 나름대로 아마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장 위원장이 뭐 도에 계셨지만은 어떤 갈등 현안이 생기면은 그걸 도지사한테 보고를 안 하는가요? 하죠.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도지사의 대부분이 실국장이든 과장이든 뭐 주무관이든 담당 주무관이든 모든 거는 도지사의 위임된 사무를 받아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중에서 갈등 현안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체로 한 40~50여 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갈등 사안에 대해서 아마 그 갈등 사안의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보고 운영 체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조금 과하기는 한데 지금 도정이 이제 바뀌고 어떤 내부적으로 이게 소통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냥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좀 추진되고 있고 또 보도가 터진 다음에야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좀 강화하자라는 취지로 아마 이게 내부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언론을 통제하려고 과연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게 저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인데 어떤 것들이 우리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참 좀 보고가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사에게 어느 정도 이제 보고되는 이거는 좀 상식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과한 측면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걸 좀 잘 활용하는 방법도 발단이 된 내용이 지금 해야 말씀하셨듯이 갈등 사안에 대해서 취재가 진행될 경우 보고하라는 그런 도지사의 특별 지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영훈 지사가 그만큼 갈등 현안에 대해서 어떤 현재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빚어진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 그 갈등 사안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이 보고 체계 운영에 쓰여 있는 갈등 관리는요. 도정의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이 보도하면 그게 갈등 사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획관실이나 소통정책관실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중점 관리 그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주요 현안. 그거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늘 보고합니다. 이거 외에 어떤 거든 언론이 취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보고를 해서 그 보도가 나가기 전에 뭔가 사전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모든 부서의 행정시, 공공기관, 출자 출연기관까지 전부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업무 지시를 하는 도지사가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출자 출연기관의 그 사장이나 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분들은 뭐 자율적 판단 능력이 없습니까? 행정시장은 그러면 왜 뒀습니까? 행정시장은 기본적으로 기능을 강화하자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제왕적 도지사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시 기능 강화하자고 하는 게 도민적 공감대인데 그게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지. 강병삼 시장이나 이종우 시장은 허수아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갈등 사안 관리 체계를 그 제목은 그렇게 붙였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언론에 대해서 보도가 어떻게 나갈지를 정확하게 사전에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통정책관실이나 공보관실에서 도지사하고 이렇게 주요 간부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방향을 정하겠다 이건데 이건 명백한 언론 통제고요. 명백한 언론 장악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폐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전 오영훈 지사 도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걸 밀고 나가잖아요. 네. 도지사 자격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과해야 된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문 시행과 관련돼서 바로 잡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이제 이게 도의 부서, 도에 관계된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즉각적인 보고 체제를 갖춰야 된다라는 데는 저는 동감하는데 이게 행정시라든지 이제 기관장들이 있는 데에는 사실은 그건 기관장이 책임하에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갈등 관리도 또한 거기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 부분은 동감하고 그런데 조금 제가 지금 한 몇 년을 우리 원희룡 도정 때를 쭉 살펴보면은 뭐 서울본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통협력관 이런 부분들을 직접 관리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공직자들에게 맡겨버리다 보니까 거의 자의방임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관행이 있냐면은 이게 문제가 주민들하고 갈등은 생기는데 제대로 된 내용들이 잘 보고가 우리 장 위원장님이 계실 때는 어떠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이게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보고 체제들을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좀 궁여지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주간 업무 보고 또 월간 업무 계획 이런 거 다 수립하면요. 관련 그 갈등 사안이 주요 현안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기획관실이나 소통관실이나 이쪽에 전부 자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 관리가 돼 있어요. 그거 없이 도정 운영할 수도 없고요. 중요한 건 이거는 언론에 대한 대응 계획이에요. 명확하게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도지사가 언론을 대하는 마인드가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언론의 자유 자체가
도정하고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정리해 주시죠. 주요 현안 갈등 관리 수준을 넘어선, 그러니까 읍면동까지도 지금 보고하라고 했어요. 읍면동장은 그럼 왜 임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상적인 업무 보고나 이 동향 보고를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가 왔다 하면 다음날 즉시 보고해야 돼요. 즉시. 여기 써 있는 게 즉시예요, 즉시. 네, 그렇죠. 어떻게 즉시 보고할 수 있어요? 저 팩트 체크만 하나 하죠. 짧게 뭐 정리하고 언론 다음 대응이 주제로. 아니라 어쨌거나 갈등 사안에 대해서 선제적인 신속한 보고를 하자라는 것이지 너무 이거를 자꾸 이게 정치적인 공세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좀 이게 도가 지나치고. 아니 언론의 대응에 대한 도지사의 이런 업무 지시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면 뭐가 정치적인 이슈겠어요? 아까 장 위원장님이 언론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언론 대응은 아니잖아요. 이거 실질적인 언론 대응 계획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갈등 사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부 하수 처리장 문제. 지금 이 문제도 아마 이런 그 언론 대응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그 발단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최근에 그 제주시 구작 월정리에 추진되는 제주 동부 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와 월정리 주민들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이번 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해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주 동부하수 처리장 진입로 입구.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용천 동구의 문화축제를 연 겁니다. 공사장 입구에서 행사가 열리면서 굴착기와 건설자재 등을 실은 트럭 3대는 진입하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시공사 측은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가 20% 가까이 올라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결정한 방해금지 가처분 내용을 게시하고 인용 결정된 14명의 경우 공사를 방해하면 하루 1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시면은 저희들도 증거 채집해가지고 고소장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배상금을 내더라도 공사를 막겠다며 맞섰고 결국 공사 차량은 1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막을 건 정확합니다. 하수 임량이 많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제주도는 현재 동부하수 처리장에 하루 처리 가능한 하수량의 98.9%가 유입돼 증설이 시급하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들은 처리장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며 용천 동굴이 훼손될 우려도 있어 공사가 동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막겠다고 밝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보셨듯이 지금 좀처럼 그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공사를 방해하는 그 주민 14명에게는 하루 방해할 때마다 100만 원씩 이행 강제금을 물리는 결정까지 내려졌는데도 여전히 지금 주민들이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이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뭐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뭐 언론 대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도지사까지 제대로 검토가 돼서 이게 의사결정, 정책적 최종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과거의 사업들이 이제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됐고 그 계획이 변경이 됐으면은 그거에 따라 갖고 최근적인 어떤 이런 공사 같은 경우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 월정의 문제는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된 계획에 맞춰서 그 최종적인 그 공사를 할지 말지를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요점이 뭐냐면은 삼양 화북 지역의 하수 처리를 그쪽의 용량을 월정으로 처리를 해서 이게 24,000톤 정도 늘어나니까 24,000톤으로 증설하겠다는 게 계획이었는데 원래 7월 달에 오영훈 지사가 삼양 화북의 하수 처리는 월정에서 처리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공표도 했고 발표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조천과 구자 지역의 인구가 얼마인가? 조천에 25,000, 구자에 14,000 하면 4만 명인데 그럼 하루 발생하는 하수가 뭐 200리터로 이렇게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8,000톤 전후면은 대체적으로 처리는 아무 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12,000톤으로 늘어났고 그러면 8,000톤을 처리하는데 24,000톤을 해야 된다는 거는 불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제대로 온 보고가 과연 도지사에게 보고가 돼서 의사결정들이 제대로 판단이 되는 건지 저는 이런 게 참 지금 현재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입장은 현재 시설이 포화 상태다. 그래서 증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근거까지 지금 발표했습니다만 장성철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홍 의원님이 오영훈 지사의 업무 기조나 이런 걸 설명하면서 이게 디펜스, 이게 방어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 오영훈 도지사가 무능하다고 지금 지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삼양화복 쪽에 하수종말 처리를 별도로 하겠다. 그런 업무 방향을 대외적으로 밝혔으면 그거에 따른 업무 지시를 해야죠. 안 하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가는 거죠. 기존 계획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손 놓고 있으면 본인이 얘기했던 삼양화복 지역의 하수종말 처리장 하는 거는 백지화 되는 거죠.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사가 안 내려오면 못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언론에 가서 얘기한 것을 참고하지만 구체적으로 실무부서는 도지사의 업무 지시가 정확하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가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오영훈 지사가 이제 정책적 혼선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걸로 전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월정리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가처분 신청했고 또 가처분이 인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공사 재개가 된다는데 가처분은 가처분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월정리 저 가봤거든요. 그 언론 인터뷰 때문에 이제 월정리 상황을 좀 알아야 돼서 가봤는데 뭐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마을 전체가 똘똘 뭉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걸 돌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언제까지 이런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기피 시설을 그 주변 지역의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까지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들어서면 월정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제주도민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월정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감수하래요. 도에서는요. 아무런 보상 조치도 없어요. 뭔가 새로운 별도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 기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피시설 더하기 플러스 알파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같은 걸 정확하게 만들고 그 지역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패키지 시설로 전환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원하는 마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선정을 하고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인센티브 위주로 정책을 과감하게 대전환해야 되는데 전 오영훈 도정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오래되었던 전임 도정의 일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도정이 들어섰으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새롭게 접근해서 새롭게 대안을 만들고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한 6개월 동안 충분히 있었는데 예전에 해왔던 지금 공사 강행, 공사 충돌 또 주민들의 반대 저항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을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홍 의원님도 이 환경 기초 시설 하수 처리장뿐만 아니고요. 뭐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의사결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할 때는 좀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좀 전문가들이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번 하수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월정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싸울 일인가? 아까 얘기된 대로 저는 삼양화복의 하수 처리가 글로 가지 않을 거면은 거기 인구가 4만 명인데 200리터씩 하면은 8,000리터.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제 비가 하수관로에 이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하수량이 늘어나는 문제인데 그러면 비 올 때 늘어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분류식 공사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대처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를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이게 참 싸울 일인가. 그래서 저는 아마 참 제가 오영훈 지사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갑갑합니다. 이게 과연 제가 이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짧게 그 월정리 주민 쪽에서 그 비대위 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 용천동굴 하류 지역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하라. 근데 이거 오영훈 도지사 후보 시절에 공약한 거예요. 그리고 월정리 주민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이게 용천동굴이 이제 문화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이 보전 지역 아니에요. 근데 용천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양쪽의 주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영훈 지사는 이제 도지사 취임하고 이거 잊어버렸는데 저는 이 두 주장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지금 당장 저는 오영훈 도지사한테 용천동굴 하류 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좀 들어가서 정말로 그게 타당하다면 이미 지금 문화재청이 그 영향이 있는지 용천동굴에 영향이 있는지 용역을 지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제주도 전체 입장으로서는 세계 자연유산 등재의 내용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연구 용역을 해서 연구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데 뭐 연구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금 제주연구원에 우리가 보통 예산 이렇게 뭐 큰 예산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공투자관리센터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투자관리센터에 의해서 그같이 하수 용량을 증설해야 되냐 말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사실 큰 용역이 아니라 산수만 하면 되거든요. 산수. 4만 명 곱하기 0.2 하면 몇 톤인가. 참 이런 거를 좀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기관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은 그렇게 해서 정책이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주도가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2단계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보행 환경이 악화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주시 지역에 버스 중앙차로가 확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제주시 광양 사거리에서 연동 입구까지 서광로에 버스 중앙차로를 설치하고 오는 2025년까지 동광로와 노령로, 노형로에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중앙차로가 도입되면 아라동에서 제주공항까지 버스 운행 시간이 33분에서 2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시 서광로에 버스 전용 중앙차로 2단계 공사를 시작하면서 가로수를 뽑고 인도를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무 600만 그루를 심어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면서 도심 한복판에 가로수를 뽑아내고 있다며 도의회는 앞뒤가 맞지 않는 버스 전용차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보셨는데요. 제주시 서광로부터 먼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2단계 공사가 시작된데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가로수를 뽑고 인도가 축소돼서 보행 환경이 악화됐다. 그리고 그동안 그 버스 전용 차로가 도입된 이후에 대중교통 분담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과연 그 2단계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이제 노영에서 사라봉까지 이제 10.6km를 이제 2단계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거는 이게 도로가 6차선입니다. 6차선 도로에다가 지금 설계도를 보면은 8차선이 필요한 거를 지금 우겨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나 가로수를 이제 잘라내서 이렇게 과연 그게 버스가 활성화된 건가? 버스가 활성화되려면은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지선버스도 많고 이게 사실은 함께 어울려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좁은 도로에 인도와 가로수를 없애면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BRT 간격의 정류장이 이제 보통 500m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또 한 300m 이런 250m 간격으로 정류장을 그것도 7군데가 아니라 14군데를 한 정류장에 또 2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도리어 정류장이 교통을 좀 빨리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 교통을 방해하는 시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제주의 실정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어떤 설계 도면을 지금 가져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제주의 실정이 맞는 그런 어떤 BRT로 좀 설계를 좀 바꿔서 하는 네. 그러려면은 1차 했던 거에 대한 좀 평가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2018년도에 원희룡 도장 당시 그 당시에 아무런 검토도 없이 이루어졌던 그 당시의 설계를 갖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는 조금 잘못이 아닌가. 저는 한번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좀 개선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미 그렇게 내년부터 생각합니다. 공사는 진행되는 걸로 지금 예산도 지금 잡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도를 축소하고 가로수를 제거하면서 버스 전용 그 정류장하고 전용 차로제를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행 환경이 위축되고 또 보행 환경이 위축되면 당연히 버스에 접근하는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버스하고 걸어 다니는 보행 환경하고 자전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서로 이게 친해요. 이게 서로가 잘 돼야 이게 버스 이용률이 늘어나는 건데 인도 축소를 하면서 전용 차로제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 삼각동맹, 버스, 보행, 자전거 이 삼각동맹에 균열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 인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줄인다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왜 전용 차로제의 시행을 했는데 버스 수송 분담률이 왜 줄었느냐? 부분적으로만 해서 그래요. 이게 제주시 이거 공사를 하려면요. 아까 홍 의원님 얘기했던 이 설계나 이런 걸 제대로 하고 제주시 전체를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개념의 그 전용 차로제를 한꺼번에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걸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면 할수록 시간과 비용은 들지만 교통 개선 효과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계별 공사를 할 게 아니라 전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설계와 관련된 보완 작업들이 사전에 방법론이나 이런 게 새롭게 도입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과 자가용 교통 수송 분담률 또 자전거 보행 수송 분담률 이런 것들에 대한 분기별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조사를 해서 중앙 전용 버스 차로제 시행을 통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향상 혹은 제고 이런 것들을 목표치를 갖고 이제 이뤄 가야죠. 그런 과정에서 BIS 시스템이라든지 신호 시스템이라든지 정류소의 위치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그 개선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동반적으로 연구돼서 또 제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한다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제주의 실정에 맞아야 된다. 우리에게 맞는 옷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큰 옷을 지금 가져와서 입으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BRT 정류장 하나를 하려면 시간당 1000명 정도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 지금 정류장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터미널 같은 경우가 시간당 한 300명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 옆에 명신 정류장 같은 경우가 한 시간당 9명 이용하는데 여기에다가 1000명이 이용하는 정류장을 200m짜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우리하고 잘 옷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시설을 지금 공사하는데 공사비만 많이 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도 잘라버리고 저는 제주에 맞게 좀 조그만 스몰 사이즈로 가면은 충분히 대중교통도 활성화하고 기존 가로수도 보존하고 그다음 인도도 자르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문제는 이번 서강로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노영에서부터 사람까지 이게 확장될 거여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영훈 도지사가 진짜 좀 신중한 판단을 좀 재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요. 자가용이 다니는 도로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가용이 좀 불편해지고 BRT 중앙버스 전용 차선제를 통해서 버스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그래서 좀 만약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제주 지역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